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쌍둥이 아들들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출근했죠. 사랑해. 오늘도 힘낼게. 당신도 오늘 하루 잘 보내. 조심해서 다녀와. 우리 서준이, 서우야. 아빠 다녀올게. 2살배기 아들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평범한 아침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출근한 지 5시간 만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이준호 님이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왜 병원에?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마며 볼이며 곳곳에 상처가 있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보였어요.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바로 수술해야 해요. 뇌출혈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회사에선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고만 하는데 이 상처들이 좀 이상하네요. 남편은 그대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아침에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아이들에게 뽀뽀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편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남편 얼굴에 이런 상처가 있는 걸까요?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은행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때 34살 전기회사 직원인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했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서준이와 서우. 2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렸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입니다. 결혼 3개월 전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호텔 한식당에 룸까지 예약하셨죠.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정말 촌스럽다 할 정도로 진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 옆에는 예비 시모와 똑같이 생긴 신우도 있었죠. 예비 시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냐? 아이고, 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 말랐네. 뼈만 남았어.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니? 이렇게 빼빼 말라서 애는 낳을 수 있겠어?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처음 나온 말이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저와 부모님은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시지 않기로. 뭐,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얼굴도 좀 그래. 화장을 왜 그렇게 떡칠했어? 원래 못생겨서 가리려고 그런 거지? 맞아. 너희 회사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던데 왜 하필 이런 여자를 데려왔어? 나 실망이 크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원래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아들이 하도 나오라고 해서 나왔네요. 뭐라고요? 은행원이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준호야, 은행원들이 얼마나 문란한지 알아? 매일 돈 많은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니잖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첫 만남에서 이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입니까?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네가 왜 사과해? 엄마 말이 다 맞잖아. 야, 너 혹시 내 동생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야? 은행에서 돈 세는 일만 하다가 돈맛 들었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예의 차리는 일은 이미 물 건너갔기도 했고요. 아, 그래서 아줌마는 이혼하셨어요? 돈맛을 못 보셔서 이혼하셨어요? 아니면 아줌마 성격을 못 견뎌서 도망간 건가? 둘 다 같아 보이긴 하네요. 예비 신우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 인연이 진짜? 어머, 이거 봐. 너 이게 진짜 성격이구나. 네가 감히 내 딸을 무시해? 너 임신했지? 그래서 급하게 결혼하려는 거지? 이런 못 배운 집안하고는 사도 못 맺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못 맺으면 안 맺으면 됩니다. 아니, 저희가 사양입니다. 뭐 이딴 집구석이 다 있어. 여보! 미진아, 가자. 이런 사람들하고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래, 가요, 가. 준호야, 혜원아, 우리도 가자.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예비 시모의 악담이 계속 들렸어요. 앉은 지 정확히 5분 만이었어요. 이거 기네스감 아닌가요? 적어도 한국 신기록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정말 제 인생 최악의 5분이었죠. 그렇게 상견례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그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였죠. 미진아, 잠깐만 나와줄 수 있어? 집 앞 놀이터에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남자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어머니가 저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분명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났잖아. 남자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아, 사실을 말할게. 어머니가 일부러 상견례를 망치려고 한 거야. 뭐? 대체 왜? 내가 결혼하면 어머니 생활비가 끊길까봐 두려워서 나한테 매달 300만 원씩 받고 계셨거든. 뭐라고? 매달 300만 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이 넘은 아들에게 매달 300만 원을 받는다니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일을 한 번도 안 하셨어. 오직 내 월급으로만 생활하셨고 최근에는 누나도 이혼하고 와서 같이 얹혀 살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결혼 안 시키려고 하신 거야? 그 돈 때문에?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말 미안해. 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이제 돈 못 드린다고 했거든. 어머니랑 누나가 이제 알아서 돈 벌라고. 그러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나올 줄은 나도 몰랐어. 미안해. 미진아, 차라리 우리 이별하자. 나 너무 부끄러워, 너한테.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팔을 잡았어요. 그래서 포기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이러실 텐데. 그럼 맞서 싸워. 도망치지 말고. 왜 당신 행복을, 내 행복을 어머님 때문에 포기해? 남자친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진아.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앞으로 시어머니께 생활비 한 푼도 주지 마. 둘째, 결혼 생활 중에 무조건 내 편 들어줘. 셋째,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줘.
남자친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우리 집이 이런데 그래도 결혼해 주겠다는 거야? 응. 하지만 약속 못 지키겠으면 안 해. 자기가 선택해. 약속할게. 뭐든 미진이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어머니한테도 당당하게 맞설게. 남자친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런 못난 집안인데도 내가 정말 잘할게. 너만 바라볼게.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절대 휘둘리지 않을게. 진짜 약속하는 거지? 평생 네 편이 될게. 그날 밤 남자친구는 3가지 약속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결정은 힘들었어요. 누가 이런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3년을 만나면서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사람, 제 부모님께 먼저 안부 전화 드리던 사람, 남자친구 어머님 때문에 포기하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악행이 어디까지 갈지를요. 저희가 상견례 사건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시모가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너 정말 내 아들이랑 결혼할 거야? 상견례 때 그 꼴을 당하고도? 넌 자존심도 없니? 염치도 없고? 아니, 너 정말 임신했니? 아니요. 그리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전 준호 씨를 믿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예비 시모가 비웃었습니다. 믿는다고? 웃기고 있네. 좋아, 결혼은 해. 내가 허락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예비 시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결혼해도 매달 300만 원은 계속 줘야 돼. 아들 월급에서 무조건 먼저 빼서 나한테 입금. 이건 절대 양보 못해. 안 됩니다. 단 한 푼도 드릴 수 없어요. 예비 시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너 감히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럼 난 결혼식 안 가. 너희 시어머니 없는 결혼식 해보든가. 망신당하게 해주마.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 없이 스몰 웨딩 할게요.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네요. 뭐?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불효자 되는 거야. 불효요? 34세 자기 엄마한테 번 돈 모두 용돈 주는 게 효도예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죠.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틀었어요. 준호야, 어머님이 결혼해도 매달 300만 원 달라고 하시는데. 뭐?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저도 앞으로 어머니께 돈 안 드릴 거예요. 이제 제 가정이 생겼잖아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예비 시모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봤어요. 너까지 이러는 거야? 네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스스로 사셔야죠. 좋아. 둘 다 꼭 후회할 거야. 이 여우 같은 년한테 속아서 엄마를 버리다니 천벌받을 거야. 너희는 절대 불행해질 거야. 자기 아들한테 이런 저주하시는 분도 참 알만하네요. 어머님, 저희 걱정은 마시고 앞으로 어머님이나 잘 사세요. 취직 준비하시고요. 아직 50대이시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세요. 예비 시모는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나갔어요. 남자친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괜찮아. 나 당신 믿을게.
저희는 예비 시모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더 행복한 결혼식이 될 거라고 믿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참석했어요. 하지만 시종일관 화난 표정이었죠. 신부 측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신랑 측 축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시누이는 아예 오지도 않았죠. SNS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 동생 꼬신 여우, 우리 가족을 망친 악마. 저와 남편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로만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신혼생활은 달콤했어요. 남편은 정말 약속을 잘 지켰죠.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돈을 요구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들, 엄마 병원비라도 좀. 어머니 보험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세요. 이 불효자식 새끼.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어요. 축하합니다. 쌍둥이 아들이에요. 정말요? 쌍둥이라니. 남편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남편은 저를 더 살뜰히 챙겼어요. 우리 아기들아, 아빠야.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벌써부터 아들 바보네. 당연하지. 내 아들들인데. 드디어 출산일 서준이와 서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둘 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미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들 정말 예쁘다.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당신은 이미 좋은 아빠야. 남편은 아들들을 보며 또 울었어요. 저는 그저 웃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2개월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툭하면 신혼집에 찾아왔어요. 매번 같은 요구였죠. 아들 월급날 됐지? 300만 원만 줘. 나 진짜 돈이 없어. 친구들이랑 이번에 여행 가는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다니까. 어머님, 일을 하세요, 일을. 저희가 자식된 도리로 용돈은 조금씩 드릴 수 있지만 매달 고정으로 300만 원은 절대 못 드려요. 이 독한 년, 시어머니를 굶어 죽이려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계속 고함을 질렀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쌍둥이들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돌아왔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침실 장롱도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서랍을 확인했어요. 현금 3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은 금목걸이와 금팔찌 그리고 다이아로 된 결혼 반지도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인터넷 설치하면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해서 설치한 홈캠이었죠. 그리고 경악했어요. 오전 11시 23분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집을 뒤졌어요.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는 모습, 금목걸이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뭐?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상하네. 나도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설마 우리가 누르는 걸 몰래 보셨나? 미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아니야. 이건 도둑질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여도 도둑은 도둑이야. 이번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CCTV 영상을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죠? 현금 300만 원, 금목걸이와 금팔찌 시가 500만 원, 그리고 다이아 반지 800만 원, 총 1,600만 원쯤입니다. 시어머니가 맞으신가요? 증거 영상은 확실하네요.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내가 진짜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갔다니까. 아니 이것들이 나한테 돈을 안 줘서 지금 내가 라면만 먹고 살아.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서 뭘 가져간 게 죄야?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입니다. 타인? 내 아들 집이라니까. 따로 사는 성인 자녀의 집도 타인의 주거입니다. 명백한 주거 침입과 절도죄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끝내야 한다고요. 어머님, 일단 경찰서 밖에서 얘기해요. 그래? 오냐?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그래, 가보자. 경찰서를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각서 적어주세요. 손으로 직접 쓰셔야 돼요. 각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인 김순자는 2023년 땡월 땡일 며느리 박미진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현금 300만 원과 금목걸이 금팔찌를 절도했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물건을 즉시 반환하겠으며 앞으로 며느리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추가 문제를 일으킬 시 며느리는 언제든 본건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형사 고소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3년 땡월 땡일 김순자 서명. 이런 걸 내가 왜 써야 해? 안 쓰시면 저 지금 당장 고소할게요. 전과자 되실래요? 각서 쓰실래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시다가 결국 제가 경찰서로 다시 향하려고 하니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썼어요. 여기, 됐어? 가져가신 물건도 다시 주셔야죠. 이런 옌병. 그래, 다시 주마. 아주 시어머니 굶어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네, 가져오세요. 2시간 후 시어머니가 모든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고소합니다. 각서 있는 거 잊지 마세요. 독한 년, 내가 너 꼭 후회하게 해줄 거야. 저는 각서를 스캔해서 여러 곳에 보관했어요.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사용할 생각이었죠. 시어머니가 각서를 쓰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신우이가 서 있었죠.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서까지 불러들이고 각서까지 쓰게? 이게 미쳤나? 어머님이 도둑질 하셨잖아요. 도둑질? 가족 간에 무슨 도둑질이야? 신우이가 거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모욕해? 모욕이 아니라 정당한 대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거 침입이에요. 나가세요. 너 진짜 싸가지 없다. 너 맞아본 적 없지? 내가 너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아는데 맞으면 정신 차리더라. 그러더니 신우가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성격해요. 착하다는 소리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나는 손이 없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거 네가 먼저 때린 거다. 저는 신우이를 밀쳐냈습니다. 신우이가 소파에 넘어졌어요. 이년이 진짜 감히 손이 사람을 때려? 먼저 때린 건 형님이잖아.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신우이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저희는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어요. 제가 더 세게 신우이를 밀었어요. 신우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났어요. 피? 내 피? 내 입술? 인연이? 뭐, 더 맞아볼래?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증거도 다 있어. CCTV에 다 찍혔어.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주거 침입과 폭행 신고합니다. 신우이가 집에 쳐들어와서 절 때렸어요. 경찰이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신우이는 자기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자가 날 때렸어요. 내 입술 좀 보세요. 피나잖아요. 진정하세요. 여기 홈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를 보니 신우이가 먼저 때린 게 명백했어요. 아가씨가 먼저 폭행하셨네요. 주거 침입도 맞고요. 경찰 아저씨, 그래도 인연이 날 더 세게 때렸잖아요. 결국 쌍방폭행으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주거 침입죄가 추가됐어요. 합의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저희 집에 안 오는 조건으로 합의할게요. 뭐? 내가 왜 내 동생 집을 못 가?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주거 침입은 이회원 씨가 했으니까요. 그렇게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니시면 이거 약식 재판 갑니다. 그러면 벌금 나오세요. 신우이는 결국 서약서를 썼어요. 다시는 제 집에 오지 못하게 됐죠.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우리 가족 다 적으로 만들고. 이미 적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모르셨어요? 그렇게 합의를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경찰서를 온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벌써 2번째였네요. 퇴근한 남편이 경찰서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경찰서를 나오자 남편이 신우이에게 화를 냈죠. 누나, 어떻게 미진이를 때릴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네 마누라가 엄마를 경찰서에 넣으려고 했잖아.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도둑질했잖아. 누나도 알면서. 그때 경찰서 뒤편 골목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뚱뚱하고 팔뚝에 문신을 덕지덕지한 남자였어요. 야, 누가 내 여자를 때려? 감히 우리 혜원이 얼굴에 손을 대? 오빠, 제가 나 때려서 나 코에서 피나고 아야했어. 형님이 먼저 때렸어요. CCTV도 있고요. 남자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앞까지는 오지도 못했죠. 웃기더라고요. 여기가 경찰서 아니었으면 너희 둘 다 병원 갔을 거야. 뭐?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내가 좀 거칠어? 오빠, 그만해. 경찰 나온다. 가자. 에이씨, 저런 년은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는데. 저는 비웃었습니다. 경찰서 안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오시나 봐. 골목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시네. 왜? 전과자니? 형님, 당신 인생도 참 알만하다. 저런 걸 남자친구라고. 뭐? 인연이? 남편이 저를 보호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한 발자국만 더 다가와. 바로 경찰 부를 거야. 네가 뭔데 명령이야? 그때 경찰서 안에서 경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신우이 남자친구는 경찰이 나타나자 바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골목에 서서 저를 보고는 으르렁거렸죠. 너희들 조심해. 이번엔 넘어가지만. 뭘 조심해? 안 들려. 이리 와서 얘기해. 쪽팔리게 숨어있지 말고요. 안 때릴게. 이리 와요. 가자, 오빠.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신우이와 남자친구가 떠났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막장이라.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진아, 정말 고마워. 이런 집안인데도 참아주고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네. 울지 마.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앞으로 엄마와 누나는 절대 집에 안 들일게. 약속해.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더 큰 비극이 시작됐죠. 평화로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연락이 끊긴 후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죠. 사랑해. 오늘도 힘낼게. 당신도 조심해서 다녀와. 우리 서준이, 서우, 아빠 다녀올게. 아이들 이마에 뽀뽀를 하고 출근한 남편. 그런데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진 씨죠? 이준호 씨 부인 맞으시죠? 지금 병원입니다. 빨리 오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왜?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한 뇌출혈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해요. 뇌출혈이요? 왜 갑자기? 원인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해야 해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마에 멍이 있었어요. 볼에도 상처가 있었죠. 옷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상처들은 뭐예요? 얼굴에 왜 멍이 있죠?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회사에서는 그냥 쓰러졌다고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남편을 데리고 온 회사 담당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정확히 어떻게 쓰러진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작업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1시쯤이었다고 하던데. 점심시간에는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그건 저도 사무실에 있어서요. 담당자가 자세한 상황을 몰랐습니다. 뭔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끝났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설마 혹시 못 깨어날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뇌출혈 전에 뇌진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외부 충격이요? 그럼 누가 때렸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누가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꼭 찾아내겠다고요. 남편 수술이 끝나고 1시간쯤 지났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대기실로 돌아오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둘은 대기실 구석에서 팩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술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생명보험 들어둔 게 다행이야. 5억이나 된다며? 5억? 와, 그럼 엄마 빚도 다 갚겠네? 당연하지. 내가 수익자니까. 아들이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시누이가 킥킥거렸어요. 엄마, 빚 갚고 남은 돈으로 뭐 할 거야? 해외여행 가야지.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살아야지. 하와이 어때? 나도 데려가라. 엄마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데 보험금 이야기라뇨. 그나저나
아들 수술이 걱정이네. 식물인간 되면 보험금 못 받잖아. 그러게. 그렇게 사람 고생시킬 바엔 차라리 깔끔하게.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니다. 아닌가? 하긴 고통받으면서 병원에 누워있을 바에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 네가 왜 여기 있니? 남편이 수술받고 있는데 술 마시며 보험금 이야기예요? 차라리 깔끔하게 죽으라고요? 시누이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왜 엿들어? 그리고 누가 준호 죽기를 바란대? 식물인간 될 바에야 그게 더 좋다는 거지. 참나, 이상하게 꼬아댔네. 꼬아들어? 준호 씨가 죽어가는데 돈 생각만 하는 게 문제지. 당장 나가요. 여기서 나가요. 보안요원! 보안요원! 보안요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들 병원에서 술 마시고 소란 피워요. 내보내주세요. 내 아들 병원인데 왜 나가? 아저씨, 지금 내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내가 슬퍼서 한잔 하는 거야. 응? 이해 좀 해줘. 병원에서 음주는 금지입니다.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출입 금지시켜주세요. 환자 보호자로서 요청합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이야.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배우자니까. 앞으로 병실 출입도 제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보안요원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두 사람은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보안실에 가서 출입금지 요청을 했어요. 남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쫓아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남편의 보험 서류를 찾았어요. 남편이 항상 중요 서류를 보관하던 서랍에 있었죠. 생명보험 증서를 펼쳐봤습니다.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변경 날짜는 3년 전 결혼 직후였습니다. 변경 전 수익자는 김순자 시어머니였고요. 저는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보험금 이야기를 하면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죠. 다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오니 병원 복도가 시끄러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또 왔습니다. 출입 금지인데도 몰래 들어온 거였죠. 야, 너 보험금 수익자 바꿨다며? 내 돈을 네가 왜 가져가? 남편이 바꾼 거예요. 저한테 주고 싶어서. 거짓말. 네가 꼬셔서 바꾼 거지? 그때 마침 친정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어요. 시어머니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내 아들 병원인데 왜 못 와? 어제 출입금지 됐다면서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도둑년이 내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5억이야 5억. 그게 다 내 돈인데. 아들이 죽어가는데 돈 타령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뭐?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아들 생각하는 엄마 맞아요? 돈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뺨을 때리려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그 손을 잽싸게 싹 피했죠. 그리곤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우리 딸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이 서방 하나 보고 결혼을 시켰다만 아직도 난 당신 사돈으로 인정 못하니까. 어머 이년이? 보안요원! 보안요원!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에 넘어졌죠. 아이고 나 죽네. 이 여자가 사람 잡네. 일어나요. 연기 그만하고. 그리고 가요. 다신 오지 말고. 또 여기 와서 헛소리하면 이 정도로 안 끝나니까.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에 경찰 부르겠습니다. 내가 맞았는데 왜 나를? 출입 금지 위반입니다.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악을 썼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고 해. 보험금 때문에 일부러 치료 안 하는 거라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다들 보세요. 이 악독한 며느리가 5억 보험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 녹음했어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요. 증인들도 많고요. 고소? 해봐. 나도 할 거 많어. 보안요원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 미친 사람 때문에. 괜찮아요, 엄마. 익숙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가져온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문자들을 발견했어요. 사고 당일 오전 11시에 온 문제였습니다. 너희 엄마 생활비는 왜 안 줘? 이 새끼 이거 패륜하네. 나 오늘 찾아간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 다음 문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뒤 골목으로 나와. 안 나오면 회사 안으로 들어간다. 오전 11시 30분 문제였어요. 그리고 오후 12시 40분. 경고는 했다. 앞으로 매달 300만 원씩 너희 엄마한테 줘. 안 그러면 또 찾아간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오전 11시 20분 시어머니와 1분 통화. 그 직후에 협박 문자들이 온 거였죠.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거였습니다. 아들,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아들을 좀 만나고 싶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잠깐만 나와줘. 그 친구는 시어머니 내연남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남편을 불러낸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화 녹음 내용이었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야, 이준호, 나 강석구다. 네 엄마 남자친구 오늘 맛 좀 봤지? 앞으로 매달 300만 원 꼬박꼬박 줘. 아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400으로 올린다. 불만 없지? 앞으로 매달 1일에 보내. 안 그러면 너 또 맞는다. 저는 남편 핸드폰에 있는 모든 걸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문자, 카톡, 음성 파일 모두 저장했죠. 그때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어요. 사고 2일 전 문제였습니다. 나 내 여자가 우는 걸 못 봐. 네 엄마 생활비 안 주면 가만 안 둔다. 내가 젊어서 조직에 있던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당장 입금해. 시어머니 번호로 온 문자도 있었어요. 아들, 엄마 남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어. 네가 엄마를 버려서 그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 남자친구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저씨 말 들어. 이건 완전히 공모였고 협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내연남이 짜고 남편을 협박한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했죠. 협박과 폭행 증거를 찾았어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네?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바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목격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돈을 안 준다고 때리다니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시간은 알면 알수록 막장 집안이었어요.
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내연남 모두를요. 협박 문자를 발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 정민수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평소에 남편이 친하게 지내던 직장 친구였습니다. 미진 씨, 준호는 좀 어때요? 아직 의식이 없어요. 그날 상황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사실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정민수 씨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가 급하게 나갔어요. 전화 받고 나섰는데 표정이 안 좋았죠. 몇 시쯤이었어요? 11시 50분쯤 점심 전인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쯤 뒤에 돌아봤는데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어떻게 엉망이었어요? 이마에 멍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옷도 흙이 묻어 있었고 구겨져 있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이 더 심하네요. 그때는 코피도 났었어요. 준호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미친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요? 화장실 가서 얼굴 닦고 나왔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비틀거렸죠. 뇌진탕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괜찮다고만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쓰러진 거군요. 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업하다가 갑자기 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어서 119 불렀죠. 저는 회사 뒤 골목으로 갔습니다. CCTV를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하지만 근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요? 싸움이 있었죠. 싸움이요? 봤어요? 큰 아저씨가 젊은 남자를 때리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어요.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큰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어요? 50대 후반? 덩치 크고 문신도 있었어요. 혹시 CCTV 있어요? 우리 가게 앞에 CCTV는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실 거면 증언해 드릴게요.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를 다시 만났어요. 남편이 폭행당한 것 같아요. 폭행이면 맞습니다. 뇌진탕을 방치해서 뇌출혈로 이어진 거예요. 외상에 의한 뇌진탕 후 발생한 뇌출혈, 폭행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가 내연남을 시켜 남편을 폭행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이 남편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죠.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저럴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애초에 모성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증거 수집을 완료한 후 1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모 및 협박죄로, 내연남 강석구는 폭행치상죄로요. 협박 문자,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서, 의사 소견서,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내연남은 모든 걸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하지만 그건 기각되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매일 법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뻔뻔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죠. 내연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가볍게 밀쳤을 뿐이라고 우겼어요. 1차 공판, 2차 공판이 지나갔습니다. 증인들이 나와 증언했어요. 가게 주인도 나왔고 정민수 씨도 나왔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CCTV가 없었던 게 한이었죠. 그런데 3차 공판 3일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3개월 만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깨어날 줄 몰랐다고요.
미진아, 얼마나 됐어? 3개월이야. 정말 다행이야. 남편은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증언할 수 있다고요. 3차 공판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자기 아들이 깨어났는데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죠. 그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머니가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회사 뒤 골목에 강석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석구가 생활비 안 준다고 때렸어요. 남편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맞았는지, 몇 대 맞았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든 걸 진술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모 및 협박죄로 징역 6개월, 내연남 강석구는 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 두 사람은 바로 법정 구속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감옥에 보낼 거야? 어서 다시 증언해. 오해라고. 아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어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죠. 법원은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어머니 집과 내연남의 재산이 압류되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가끔 두통이 있었고 기억이 흐릿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시누이는 엄마가 구속된 후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저희를 원망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거니까요. 판결 후 남편은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엔 걷는 것도 힘들어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비록 무거운 것은 들 수 없고 가끔 어지러움이 있지만요. 그래도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준아, 서우야, 아빠가 미안해. 왜 미안해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고생 많이 시켰잖아. 남편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감옥에서 몇 번 편지가 왔지만 읽지도 않고 버렸어요. 시누이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죠. 그들과의 악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어요. 남편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처럼 힘든 일은 못하지만 사무직으로 전환했어요. 월급은 줄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쌍둥이들도 이제 5살이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이제 안 아파? 아빠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아빠 사랑해. 아이들은 그 일을 모릅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저 행복한 가족이면 충분하니까요. 가끔 남편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나랑 결혼한 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이랑 결혼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자가 가장 큰 자유를 얻는다. 저는 시어머니의 탐욕과 폭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의를 선택했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당신은 그 폭풍을 견뎌낸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최악의 시련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희 가족을 지탱하게 한 가장 큰 힘이었죠.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행복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